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54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임지이고요. 안녕하세요. 홍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오늘은 두 분이 색깔을 맞춰서 입으셨네요. 그런가? 저는 감색입니다. 레이디예요. 비슷하게. 네. 임지님처럼 상큼하게 할 수가 없더군요. 왜요? 나이 차이가요. 저는 핑크색 잘 어울리셨는데요. 네. 아니에요. 임지님 너무 상큼해 보이셔서 저는 이제 블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수민님 왕따설 이제 그만 이 코스프레 접어들이시고요. 네. 저희는 왕따 없네요. 한라인이다. 네. 뭐 별일 없으셨죠? 한 주 동안? 네. 날씨가 뭐 진짜 여름이었다가 네. 또 뭐 이렇게 쌀쌀했다가 네.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네.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네. 두 분은 어떻게 백신 맞으셨나요? 말하자면 긴데 어저께도 뭐 푸나니 방송에서 자꾸만 백신 이제 안 맞으면 패널들 못 나오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빡 막 네네. 심장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막 찾았는데 이제는 그 전화 예약도 안 되고 하니 맞아요. 그리고 이제 80% 정도 됐잖아요. 예약률이 60세 이상. 네. 그러니까 나에게 차례가 막 올까? 이 생각이 좀 사실 8월 달 정도로는 여유 있게 생각하고 그래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긴 해요. 근데 네. 여유 있게 어차피 돌아오니까. 네. 네, 저는 7월이면 맞을 수 있어서 그때까지 뭐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계신데, 네, 뭐 차례대로 맞을 수도 있고, 아직 그래도 젊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이제 뭐 자녀 백신 확인하셔가지고 예약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맞고 싶으신 분들은 네,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게 빠르게 잡히지가 않아서. 네, 일단은 자녀 백신이 거의 없다고 해요. 네. 그리고 네. 또 알림을 놓칠 때가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의 두드리면 열린다. 네. 공약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뭐 서울 시내 전역으로 이렇게 넓혀서 보시기도 하고 뭐 가까운 경기도 지역이나 이렇게까지 넓혀서 보시더라고요. 네. 좀 뭐 순서가 되면 다 맞을 수는 있다. 네. 너무 전전긍긍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러면 이슈 아닌 이슈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좀 충격적이었는데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을 연결해 준다? 네. 무슨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또 우리 또 공무원이 똥보를 한번 시원하게 찬 예인데요. 그 문경시에서 아마 뭐 농촌 총각들을 뭐 이제 결혼시키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착안해서 그쪽에 와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 여성 유학생들하고 중매를 하는 그런 협조문을 만들어서 SNS에 홍보를 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너무 잘했다. 우리는 정말 나라를 구하는 거다. 하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베트남 유학생들과 인권단체가 뭐 이거 여성 비하다. 우리는 공부하러 왔는데 어떻게 베트남 유학생들을 결혼 상대로 생각할 수 있냐. 근데 저는 한편으로도 또 이 농촌 총각들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왜 이런 똥보를 자꾸 차는지 뭐 예산을 쓰긴 써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항상 고갈돼 있고 참신한 생각을 못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 의문도 스럽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가 뭐 외국에 나가서 이런 거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또 그 해외 토픽값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똥볼 차지 마시고 뭔가 참신한 생각을 좀 하실 수 없을까요? 꼭 이렇게 꼭 만나게 해주고 싶으면 생산적인 뭐 그런 오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만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게 MBC 지역 뉴스들 하고 MBC 뉴스에서만 나왔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조금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뉴스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상당히 너무 부끄러운 뉴스이고 불쾌하기도 하고요. 정말 인종차별적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농촌 총각들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도의 차별적인 시선이 들어가 있는 그 캠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예전에 그 BBC 기자
네. 인터뷰할 때 뭐 아이들이 방 안으로 인터뷰하는 방 안으로 난입해서 아기를 이제 데리고 나가는 그 여성분, 아내분을 많은 그 서구의 사람들이 그 보모로 인식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에서 여기에 공부하러 온 또 그 여성들을 그냥 단순히 뭐 결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농촌의 총각들하고 그냥 엮여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던 그 단세포적인 생각. 예, 그게 또 떠오르면서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봐도 불편한데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교과서에서도 한민족이라고 가르치지 않겠죠? 네. 한국 사회가 한민족 사회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 있는 다문화 사회이고, 네. 그런 게 좀 당연시되는 문화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진짜 경악을. 그러니까요. 금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변화하고 있는 어떤 시대상에 대해서도 또 정보를 주고 서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야 되는데 그저 옛날 그 사고방식 그대로를 이렇게 견지하게 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좀 반성하고 다른 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가져온 이슈는 공짜의 배신이라고 할까요? 인터넷 서비스의 배신. 그 저희가 웬만한 그 서비스들 다 이제 무료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 대표적인 거의 무료 서비스 플랫폼이었는데 구글 포토도 이제 유료화 정책을 쓰게 됐고 그다음에 구글 유튜브도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수익을 쉐어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한테는 그 수익의 대부분 전부 다를 유튜브가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글이 자신의 그런 자산들을 챙기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뭐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이 이용자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활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용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뭔가 쇼핑몰에서 어떤 거를 봤는데 갑자기 페이스북, 인스타에 그 광고가 뜨게 되는 거 이게 다 그 구글에 대한 광고 태그 뭐 정확한 용어가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정보를 얘네가 무작위로 다 이용하고 있으면서 정작 또 다른 서비스에서는 또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대해서 좀 경고도 하고 지금 한참 발전되고 있는 기술의 어떤 철학을 좀 되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제 거대한 어떤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을 주로 그 뭐 사이렌 서버를 다루는 그런 일종의 뭐 조직이라든가 단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들이 큰 거대한 네트워크로 인해서 구축한 정보, 우리가 그냥 아무 대가 받지 않고 그냥 건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익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그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그 정보의 그냥 수익의 대상 창출자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또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대세는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의 한 방편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이걸 좀 장기적인 관점이라든가 어떤 거대한 어떤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돈을 받겠다, 유료 서비스로 다 전환하겠다 한 게 작년부터 굉장히 말이 나왔고 이게 이제 언제부터 된다고 확실하게 나온 건데 이번에 기사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저희 유튜버들 사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 진보 방송들은 거의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는데 구독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배신이라고 쓴 게 딱 맞는 게 정말 쉽게 말하면
사람들 모아놓고 공짜로 서비스 해주고 사실 그게 공짜 서비스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고 뭐 후원금의 45%또 세금도 띄어가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또 광고가 붙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익을 얻으면서 그걸 다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또 이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 또 돈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소비자를 완전히 유린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큰 회사라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 회사지만 소비자들이 이제 가만히 뭔가 다른 플랫폼을 만들던가 아니면 빨리빨리 우리도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 또 주고 또 편하게 또 하면 또 올린다고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나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의 이익을 좀 사회에 공유하거나 환원하는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공유제 또는 이익 환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지만 네. 뭐 그냥 조금 문제 제기하다가 그냥 끝나고 말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 이후에 사실 플랫폼 업체들의 그 광고 수익이라거나 뭐 이런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죠. 네, 이거를 조금 사회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환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앱 같은 거를 어떤 걸 필요해서 설치를 하지만 그 굉장히 그 절차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처음에 단순했던 앱이라든가 그런 정보 회사들의 그 하는 일들이 점점 다각화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받아야만 이게 뭐 회원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그 무력감을 느껴요. 아, 나 이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면서 아,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미끼 상품을 딱 던지면 거기에 이렇게 갔다가 완전히 또 그냥 묶여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경계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부터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건 이제 구매이지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용을 함으로써 그 플랫폼 역시도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받을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은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그 전 세계나 우리나라 수많은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도로 우리한테 악으로 쓴다? 돈을 받기 위해서 쓴다? 그건 절대 안 된 일이고 대기업의 행보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슈 갈까요? 이거는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버스에 대한 문제예요. 네. 제가 이 주제가 눈에 딱 들어온 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누구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거기도 배차 간격이 토요일 저녁이니까 좀 긴 편이에요. 한 17분 정도? 네. 이렇게 딱 신호등 이제 이렇게 해서 딱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정류장에서 조금 이제 한 10m 정도 차가 이제 그러니까 그 신호되기 때문에 서 있었을 때, 이럴 때 그냥 좀 태워주거나,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이 차가 그냥 가버렸으니 이제 17분 후에 이 추운데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차선도 바깥 차선이니까 그리고 신호대기였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융통성 있게 태워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까라고 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흐지부지 이제 지나가고 말았는데 이거 봤을 때 이런 정도의 그런 융통성은 기사분들에게 좀 재량껏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뭐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월에 저녁 8시 굉장히 춥고, 그다음에 그 배차 간격이 30분이나 되는 곳에서 이제 차가 출발하고 정류장에서 한 50m쯤 갔을 때 이제 누군가 손을 흔들어서 태워줬는데 그걸 이제 신고를 하신 분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가게 됐고,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판결을 내리기를, 그러니까 어떤 정류장의 그런 승강장 뭐 질서를 위해서는 그 버스 회사에게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원칙에서 보자면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이제 여러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역시 또 버스 회사에서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듯이 배차 간격 길고 춥고 어두운데 그냥 두고 올 수 없어서 기사분이 문을 열어줬는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제 10만 원의 가진금, 그러니까 10만 원의 가진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의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봐줘야 한다. 네, 특별한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눌러주시고, 아니다, 이런 정도는 융통성 발휘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2번을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서울 시내가 아니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이제 좀 부산의 한적한. 바닷가. 네. 이런 곳이면 사실 네. 주변에 뭔가 상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추운 겨울에 3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고작 50m 앞에 왔는데 이 사람을 그냥 쌩 까고 갈 것이냐. 저는 이건 태워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기사가 로봇도 아닌 이상 사람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안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안 세워주고 가면 그 승객들이 좀 세워주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근데 경우에서는. 신고자가 승객이 신고한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높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버스를 타고 네.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류장을 조금 이제 지나쳐 왔는데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안 내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안 기사분 내려주는 중에. 사람 근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심해서 이렇게 내리세요 하고 앞문 열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어찌 생각하면 그것도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긴 네.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잠깐의 그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라든가 어떤 그 법에 너무 매이는 것보다는 네. 정말 뭐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라면은 조금의 융통성 재량권은 기사분들에게 줘도 되겠다. 이런 것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맞습니다. 네. 금액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아니, 네. 도심에서야 당연히 내리다 승객이 다칠 수도 있고 그것도 버스 회사의 그 잘못이고 그리고 또 차길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서 도심에서는 뭐 그래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신고했을까요? 색출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신고자는 너무 보호를 그래도 해야 굉장한 법쟁이가 네. 타셨나 봅니다. 네. 근데 그 국민권익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네. 또 제도를 개선하고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네. 상황을 보고 좀 판단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니,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인데, 뛰어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출발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렇죠. 누군가의 편을 안 들어주면서 맞아요. 왜 이럴 때만 네. 그리고 이게 중시하는지. 무슨 또 성토장이 된 것 같은데 네. 그 환승센터 같은데 차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 맞아요. 승강장 길게 쪽에 늘어질 때. 반 정도 걸치고 이제 차도 쪽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앞문으로 다들 내리세요 하시거든요. 그래도 별 문제 생기지 그쵸. 않는 거고 신호등 때문에 빨리 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내리고 싶으니까 앞문으로. 근데 어떤 분은 절대로 안 열어주셔서 이제 또 앞까지 쭉 한참 가서 또 나중에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사분들의 또 성향도 조금 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근데 그 뭐 유럽이나 뭐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서구 요런 데는 차가 가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지나가지 말아야 될 곳을 지나가도 차는 무조건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 그만큼 이제 차보다는 또 사람이 맞아요. 우선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식의 차이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메일이 없어서 바로 댓글로 가겠습니다. 에브리고님, 방금 2권 주문했습니다. 10,000권 팔렸으면 좋겠네요. 검찰의 장난질과 최성애가 한 짓거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하는 짓거리는 여전히 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놈들의 민낯이 어떤지 보여주는 듯합니다. 조국 장관님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SJY님,
장관님 책 신청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눈물 나는데 읽어내려가면 또 얼마나 슬플런지. 그래도 용기 내어 쓰신 책 꼼꼼하게 읽겠습니다. 당신의 처참함을 수천 분의 1도 감히 공감 못하지만 아주 미세한 먼지만큼은 알 것 같아요. 오늘도 힘내주심에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쁜 공주님, 내 나이 50 중반. 책을 직접 주문한 것은 처음. 꼭 끝까지 읽을 겁니다. 김혜경님, 저는 지금 5장 읽는 중입니다. 읽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나고 분노가 생깁니다. MK님,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지지도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책을 써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결과를 보고 생각 좀 했으면 합니다. 네, 김미진님. 그동안 검찰의 입장만 언론을 통해 공유되었으나 지금은 조국의 입장을 들을 시간. 안지민님. 조국의 시간을 사는 이유는 읽어보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주는 겁니다. 너의 무죄를 안다라는 뜻으로 또한 지지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으며 가족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에 기반을 두고 계심이고 그러므로 수박들을 계속 구박해서 대통령의 정치 이념을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지금 조국의 시간 책을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도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 네, 저도 계속 네. 이게 연기가 되더라고요, 배송이. 네네. 지금 굉장히 많은 주문이 밀려가지고 네네. 지금 인쇄소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이제 부탁을 해서 네. 세 군데에선가 지금 네네. 찍고 있대요. 네네. 네, 그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네네. 상황인데 저는 5월 31일에 서점에 가서 그때 벌써 나와 있었나요? 원래 6월 1일이 출간일인데 네, 그 맞아. 광화문 교보문고에만 몇 건이 있었어요. 미리 좀 풀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광화문으로 달려가서 네, 책을 완독을 했죠. 다 읽으셨어요? 네. 부럽습니다. 항상 저도 빨리 빠르시네요. 와야 되는데 또 그렇죠. 연기가 돼서. 저도 저번 주 토요일 날 그 사인본 3차 예약을 했는데 어저께 집으로 배송받으신 분이 1차 예약을 하신 분들이 어제 배송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3차니까 아마 다음 주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원래는 오늘 배송을 받았어야 되는데 계속 네. 이게 밀리고 있어요. 대신 주문을 받아서 제가 주문을 한 해드리는 다섯 분. 분 정도가 있는데 지방 분들 아우성입니다. 돈 먹은 거 아니냐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저도 못 받고 아직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시고 저를 의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책을 구매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읽으시는 걸 보니까 정말 그 MK님 말처럼 네. 지지도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응원인 거죠. 저희가 이제 서초동에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책을 삼으로써 아직도 지지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다라는 그 뜻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은 굉장히 눈물 나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다 억울하고 네.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네네. 네, 특히 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 근데 제가 읽기에는 어떤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뭐 들었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나 뭐 그때 검찰들의 행태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기술을 하시면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다. 그래서 조국 교수님이 이제 장관님이었던 거는 36일이었지만 그 동안의 검찰 개혁을 위한 것들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해놓고 네. 가셨어요. 그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또 추미애 장관님이 이어서 하시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아마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많이 화가 났던 게 이제 그 교수님이 치아가 너무 아프셨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픔을 잘 참는 편인데 네. 진통제로도 안 듣고 해서 치과를 갔더니 낮에는 이를 너무 꽉 깨물어서 밤에는 이를 갈고 자서 네. 그래서 치아가 다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사실 밖으로 큰 목소리를 안 내셨잖아요. 뭐 남을 비판하거나 하시지도 않았고 그거를 이 악물면서 참으셨던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머니도 이제 한쪽 귀가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른들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 네. 아마 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심정이셨을 거고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정확하게 좀 예, 그거를 보고 싶고 읽고 싶고 예. 정말 그 검찰이 했던 행태들은 우리가 익히 아니까 그걸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유. 기자들이 했던 것들 보면은 정말 치가 떨립니다. 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가발을 꼭 드시고 읽으시기를 추천드려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 언론 기자들이 했던 행태들을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책 사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갈게요. 전미영님. 그동안 상식이 살아있는 평등한 나라라고 믿고 살았던 이 세상이 조국 장관님 가족분들을 보면서 결코 평등하지도 상식이 통하지도 않는 곳임을 뼛속까지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실까 생각하며 아무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미워집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조국 장관님 힘내십시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미화님. 조국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려요. 언제쯤 조국 장관님을 뵐 수 있을지 장관님 존경 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선 투표 2번 정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욕심부리면 3번 정도인데 저의 투표가 조국님이 대통령 되심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하아님, 조국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정권을 잃는다 해도 응원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진보라는 작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고 정의와 진실에 눈 감는다면 저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요? 그게 무슨 대의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웃길 따름입니다. 그런 진보에는 표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옳은 길을 위해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했기에 지금도 존경하는 겁니다. 이왕 할 거면님, 저도 조국 수호 검찰 개혁하러 혼자 열심히 다녔어요. 토요일 퇴근을 서초로 했죠. 광화문에도 혼자 다녔고 왜냐면 하나가 모여서 두 개를 합치면 또 배가 되고 그래서 깨심은 일하는 거잖아요. 제가 60살이 넘어서도 같이 동참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앞장서 나가죠. 조국 백서도 구입했고 박원순 시장님 책은 3권 샀어요. 이번에도 조국 책 살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내년 대선에도 승리합시다. 네, 임경수님. 진실과 본질을 알리려 노력하시는 새날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비열한 기획 범죄 사례를 책으로 발간,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 필요성과 해야만 하는 시대적 의무감, 국민 스스로 완성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 내 존재하는 비열한 자들 이번 기회에 색출해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창팡님,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의 아픔과 고통을 압니다. 새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의 대변인처럼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고 정치하는 민주당이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DK진님, 조국, 문 대통령을 참 많이 닮았다. 친구를 잃고 상처받은 문 대통령. 가족이 고통을 겪고 눈물 흘리는 조국. 적폐들에게 민정수석일 때 어마어마한 공격과 견제를 받은 그들.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도 절대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들.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고 법조계들의 적폐 타파에 인생을 걸고 있는 그들. 멋진 사람들. 조국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진짜 제2의 문재인이 될 듯. 에이블 킴님, 말 안 하고 표현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 진보 인사들이 다들 적폐 카르텔에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던졌던 인물들. 이젠 조국이란 이름으로 그 핍박과 서름에도 살아남아 다시 역사를 쓰게 하고 싶다. 이번 댓글들은 이제 그 조국 장관님을 대통령으로
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시대가 부른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교수 출신의 굉장히 그 마음 따뜻하고 있는 좀 한편으로는 또 유약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분인데 굉장히 강단 있게 이렇게 살아남아 주신 것에 대해서 다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책에 있는 이제 서문이 있어요. 이 책을 펴낸 이유 네. 그 부분을 한 대여섯 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녹음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더 여러 번 읽긴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눈물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조국 교수님이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의 응원을 일일이 기억해서 쓰셨어요. 이제 뭐 빵집에서 힘내달라고 수민이 울 것 같아요. 어느 빵집을 네, 다니셨는지. 힘내시라고 알바생이 건네줬던 네, 뭐 그런 빵이라거나 네. 그냥 진짜 그 대리기사님이 네. 나중에 이제 다 가실 때 힘내시라고 하셨던 부분이라거나 곳곳에서 만났던 시민들의 응원 네. 목소리를 적으셨는데 그 네. 부분이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뭐 밖으로 나와서 크게 목소리를 외치지는 않지만 네. 만나 뵐 때마다 굉장히 응원하고 네. 힘을 실어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또 교수님이 살아계셨구나. 네.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책을 써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그 감사함을 아는 시민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빨리 이제 책을 받으시면 네.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책을 저는 2권밖에 못 사는데 네. 한 권은 네.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네. 그 친구에게 주려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너가 알고 있는 그런 공정 뭐 이런 얘기가 다 헛소리라는 거 그걸 좀 책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싶더라고요. 네. 네. 어쨌거나 하여튼 조국님께서 네 혼자 그 가족과 더불어 그냥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힘 많이 네. 내셨을 거고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책을 또 좀 많이 사줌으로 해서 그분 가족들에게도 힘이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민이 이제 수민이 읽을 차례예요. 정동심 교수님 그 아팠던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좀 그 인세 받으시면 그거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좀 건물 하나 사세요. 쓰셨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건물 사셔야지. 이게 정말 가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를 이뤄냈던 사회. 네. 그렇죠. 우리가 70군데 압수수색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와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이랬어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10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스쳤던 사람, 네. 뭐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 나에게 도움 받아서 그냥 살면서 뭔가 했던 뭐 은사들, 자식들의 친구들, 친구의 부모들, 맞아요. 그 집까지 다 털털 털고 그랬을 때 진짜 조국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하면 그런데도 참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래도 부인이 아프시고 그 집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전화로 부인 아프니까 좀 너무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전화를 갖고 또 지랄들하고 네.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뭐 먹었냐고 기자들 표정을 생각하면 진짜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 일가가 아니라 그 가족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가 폭력을 당하신 게 맞고 판결이 다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국가 배상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폭력의 희생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광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고 그 주도했던 인물은 또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나와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그렇죠. 부조리합니다. 네. 이거 읽을게요. 꽁치님, 민주당은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여태까지 사과했으면 됐지. 조국 장관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문광식님, 민주당은 사과 좀 그만해라. 사과를 왜 하냐. 조국님에 관한 것은 검찰 조작 사건인데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고 있는가. 왕짜증. 굴러너굴님, 민주당은 나에게 사과해라.
너희한테 표를 주고 당원 가입도 했으니 난 사과 받을 자격 있다. 서민들 위한 정책과 개혁을 하겠다고 표 받아가 놓고 딴소리만 하고 개혁 인사들 뒤통수 쳐서 나 화병 나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해라. 민주당은 나에게 사과해라. 네, 조현행님. 신은 실수로 조국을 놓을 수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 안 된다. 함께하지 않으면 정권 필패. 조국 지키는 것이 정권 지키는 것임을 명심할 것. 노명숙님. 공정을 말하면서 일반인 조국에겐 왜 이리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검찰개혁 앞에 온 가족이 난도질 당했는데 지키지도 싸우지도 않았던 민주당. 니들은 무슨 자격으로 유불리를 따지며 또 희생을 요구하나. 조국도 박원순도 죄가 없다. 리용 뒤끝님. 민주당은 처음부터 조국 문제에 관심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 조국 문제는 시민들이 해결할 거다. 차라리 만천하에 드러난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힘쓰고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 남북 공동성명회, 국회 통과 등에 힘쓰면 대선 필승한다. 부동산 문제는 법을 바꾸네 어쩌네 하기 전에 LH 사건 등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먼저다. 법 개정은 다음에 해도 된다. 윈라이프님. 송영길이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무능의 끝을 보여준 이낙연과 더불어 민심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대권에 대비하는지조차 제대로 의식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대표는 꼰대짓이나 하라고 지어준 게 아닙니다. 대표 자격이 안 되면 내려오십시오. 끝까지 똥꼬집 부려서 당을 벼랑으로 내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윤천님. 영기라 호중아. 바지 대표 두 분. 제발 열린민주당 본받으세요. 하라는 개혁은 제쳐두고 언제까지 시간 끌기 하나 보자. 제발 부탁입니다. 민생 탐방 핑계대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개혁 입법에 매진하여 주세요. 풀립 소슬바람님. 민주당 헛발질 참으로 창피하다. 이낙연, 송영길, 너희가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협치 타령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심한 생각만으로 철렁이지만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엉뚱하게 또 조국 전 장관이 뭘 얼마나 잘못을 했나. 비루한 민주당 대표 의원들아, 가슴에 손 얹고 다시 생각하라. 미련한 짓들 작작하고. 조덕희님. 이낙연 보고도 저딴 짓을 하다니. 이 중진이란 의원들 왜 이러는지 몰라. 등 따시고 배부르니 민심도 모르는 배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네. 진짜 욕 나오고 불어가 치밀어 못 살겠네. 국민 암 걸리라고 스트레스 주기로 작정한 자들 진짜 한심하다. 네, 김영채님. 갈 길이 바쁘지만 방송 보며 화가 나서 휴게소에 차 세우고 댓글 씁니다. 지상파 뉴스 안 본 지 꽤 되었고 운행하면서 새날 등의 방송을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거 접하면서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문제. 정말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 현재의 의석수 누구 덕입니까? 정치인과 국민의 바라보는 관점이 왜 이리도 차이가 나는지 정치적인 계산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다 압니다. 진정성 또한 다 압니다. 기득권을 위해 정치하실 거면 확실히 밝히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전 특정 당원도 아니고 평범한 화물 운송 종사자입니다. 개피용님. 민주당 내부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먼저고 시급하다. 다스베이다와 뉴스공장 나오는 걸로 당원들과 친목 도모 후 지지받았다 착각하지 마라. 정치를 알아야 바꾸지. 이토록 무식한데 무엇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나. 제발 민주당 의원이라면 한국사와 민주당의 역사를 관통하고 이 시대에 자신이 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각하길 바란다. 지금 한라인이 154회잖아요. 네. 제가 새날과 함께한 게 이제 154주가 된 건데 네. 이 154주 동안 민주당을 욕한 게 진짜 최근이에요. 맞아요. 그동안에는 그 민주당이 잘못하면 쉴드 치고 네, 격려하고 응원했지. 그렇죠. 힘을 새날이 그런 방송이었잖아요. 네. 지금 몇 행복회로 돌리는 방송. 지금 민주당 욕하고 있는 게 비판하고 있는 게 지금 몇 주 동안 계속되고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앞에 다른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민주당 지도부는
또는 송영길 대표는 지지자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지지자들을 왜 이렇게 화나게 합니까? 아니 같이 싸워주지 못할 거면 차라리 손절을 하세요. 아예 그냥 사과를 하지 말고 언급을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언급하면서 자꾸 빌미를 주고 지지자들 화나게 하는 거냐고요. 송영길 대표가 그 사과를 그냥 나름 행복 회로로 돌려본다면 이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왔으니 당연히 질문하고 또 저쪽에서 사과하라고 게라게라하고 할 테니 본인이 뭐 독바가지 쓴다는 심정으로 사과를 하셨는지 아니면 당원들이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문자도 보내고 그 눈치를 보셔서 그런 뭐 윤석열 얘기까지 같이 하면서 뭔가 중립을 지키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그 사과를 왜 본인이 대학 나올 때 뭐 기득권 어쩌고 그런 얘기를 왜 자꾸만 합니까? 다 한번 까봅시다 진짜. 그리고 조국 장관님은 지금 일반인 아닙니까? 일반인이 왜 괴롭힙니까? 우리가 지금 조국 장관님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더 싸워주는 거고 더 속상해하는 거지. 의원들은 일반인하고 틀리잖아요. 의원들은 일반인을 도와줘야지. 뭐 대신해서 사과라고 그걸 빌미로 누군가는 그걸 빌미로 또 대권에 올라서려고 하고 누군가는 또 그거를 빌미로 또 중도 세력의 표를 또 얻으려고 하고 제발 이용하는 게 이제 눈에 다 보이니까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좀 하라고 그만하세요. 사과 100번도 더 했습니까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송영길 대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과했다고 생각하니까 뭐 기러기들하고 그 국진당 사람들은 그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지난 그 초선들 또 나와서 사과하고 했던 걸 보면서 제가 궁금한 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의 전모가 어떤지를 왜 사실 확인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들 나와서 이야기들 하는지 저는 참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뭐 성찰이나 검토 하나도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그 여러 명 안에 묻혀가지고는 뭐 사과한다고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는 게 저는 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대표께서 그 사과하신 박원순 시장님 얘기를 왜 거기다 넣습니까? 사과할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참 그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어떤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도 뭐 이렇게 일상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잘못하진 않았지만 어떤 상황을 좀 그냥 평화롭게 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저도 많이 좀 변화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라도 잘못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선하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사실관계의 첫 번째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그 보는 거는 조중동이라고 생각해요. 조중동에서 때리고 하면 겁먹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확인 전제 안 하고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서도 조중동에서 이 사람 때리면 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버리고 조중동한테 사과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또 국민들이 문자 보내고 뭐라고 난리치면 살짝 또 스탠스 바꿨다가 또 똑같이 사과하고 똑같이 또 조중동 눈치 보고 그게 어저께 어떤 방송에서 그 박윤진 후보라고 할게요. 그냥 박윤진 후보가 고혜석 기자님하고 싸우는데 고혜석 기자님이 정명숙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뭘 보고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함부로 했냐. 그다음 민주당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사실 확인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사실 확인은
그 사실 확인이 그 난 것은 조중동 기사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희석 기자님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화가 나시고 저희처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중재가 됐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 뭐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정신 차려야죠.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 장관님은 나를 밟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밟고 가야죠. 네? 지금 벌써 희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왜 우리까지 난도질을 합니까? 맞아요. 그 상황을 딛고 검찰 개혁 그대로 가야죠. 언론 개혁 가야죠. 근데 지금 왜 어디에다 대고 사과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하면 진짜 이제는 탈당 러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진짜. 근데 하여튼 정치 이번에 이낙연 씨도 뭐 예전에는 조국 장관에게 빚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번에는 또 좀 우호적인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 몸을 너무 빨리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너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보면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거대하게 뭐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프로필, 경력 이런 거에 한 줄 덧대기 위해서 이런 세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래서는 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치 영역에서만큼은 조금 정말로 좀 대의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박용진 씨 아직도 책 안 읽고 막 계속 인터뷰 하시던데 제발 책 좀 읽으시고요. 네. 그 대치에 다 할 겁니다, 진짜. 어저께 송영길 대표도 책 안 읽으신 것 같은데 네. 책 읽고 얘기하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다 책을 구입하는데 그거를 왜 외면하시고 내 주변에서 듣는 그 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당원들에게 표를 얻겠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진짜. 근데 보통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남다르게 정보를 많이 취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모인 정보들이나 사실들을 이렇게 그건 해서 저희가 바라는 이상이겠죠. 네. 그럴까요? 그 정보라는 게 조중동 그리고 밑에 있는 그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 뭐 우리가 코드 인사라고 하잖아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또 보좌관이나 비서로 쓰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기까지 안 오니까 계속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또 이제 거의 비슷한 그 댓글들이 많이 있어서 네. 조금 넘어가고 10페이지 명숙님 거부터 네네. 읽을게요. 문옥순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가를 알아보는 교포분의 팻말에 울컥합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국내에서는 물어뜯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대통령님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썩은 언론, 조중동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만세. 레일리스님, 투표 용지에 동그라미 도장 빠져나올까봐 부들부들 거리며 찍고 기도하면서 나왔던 나의 대통령 노무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은 저들의 손에서 꼭 지켜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나의 대통령 문재인을 지킬 거야. 지켜줄 겁니다. 꼼터리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대한민국은 전과 후로 확실히 의식의 대전환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이젠 언론 개혁 등 개혁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남았네요. 원소님, 이명박근혜, 오세훈, 박형준이 약점이 없어서 잘 감춰서 당선되었나요? 이미 한국에는 교육계, 사법계를 포함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자 되세요가 덕담 인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약점만 공격한다면 또 패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런 분들의 말처럼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삽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버리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하고 채찍질 하더라도 같이 가야죠. 그리고 어쨌든 지켜야죠. 보궐선거 때도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번 대선 때도 분명히 나경원, 오세훈,
뭐 안철수, 박형준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또 우리 누가 그쪽에서 누가 나올지 대충 보이잖아요. 뭐 윤석열, 또 오세훈도 나올 수 있고. 이 보궐선거 때처럼 후보들끼리 제발 싸우게 하지 말고 대선 전에 빨리 언론개혁, 검찰개혁 하셔서 이런 쓰레기 같은 후보들이 안 나오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선 경쟁을 만들어야지. 네가 뭐 옛날에 뭘 했니 저랬니 이걸 자꾸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윤석열 우리 훌륭한 후보가 그 윤석열 뒤캐고 막 그 싸우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그래서 떠난 저희 그 20, 30대들도 되게 많고 저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박영선 후보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시 또 대선 후보로 나오게 한다면 이번에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리해줘야지 정권 연장하고 본인들도 또 다음에 또 총선에 또 이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삽질은 이제 그만. 네. 제가 요즘에 우리 열린민주당의 어떤 존재에 네.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이 그래도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요즘에 좀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이 방황하는 마음들이 아예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실망이 크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떠나버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까지 조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곳, 예, 그런 곳이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재풀이 훌륭하니까 그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은 정말 꼭 이 쓰레기들을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가렛 님이 성당에서 신부님이 어떤 백신이 좋냐라고 대답을 하면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좋다라고 하셨다라는 얘기와 이케빈 님이 네, 제 얘기 듣고 여기저기 예약하셔서 자녀 백신 맞는데 성공하셨다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정말 너무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댓글 축하합니다, 이케빈님. 그리고 카루님은 일본에 거주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승인을 받아서 부모님들이 그 접종하셨다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고 클럽의 붉은 제국님도 집단 면역 가능성 높아지니까 이제 기러기들의 태세 변환했던 이야기 이런 거 남겨주셨고요. OYJ님도 역시 이거는 읽어주면 좋겠네요. 네, OYJ님 백신 잘 접종하고 있고 한미 외교 최고이고 백신 모자라지 않고 넘치고 수출 최고이고 국민들이 모두 애쓰고 있으니 7월에 재난지원금 많이 주어야 한다. 그리고 12월에 또 줄 이유를 만들어서 주자. 해피님, 소상공인도 당연 힘들지만 코로나로 알바 자리 끊긴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원 꼭 필요합니다. 네, 지금 다행히 전 국민 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추석 전에 빨리 휴가철에 뭐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제발 좀 빨리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휴가철에 휴일을 하루 더 주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그때 1차 때 받았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할머니 안경도 맞춰주고 모처럼 국거리 소고기도 한 근 사고 평소 먹고 싶었던 시루떡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되어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아보니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 재난지원금 얘기하면 계속 이 글이 너무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보니까 책글 올라갈 때도
자기는 고기 먹었다, 뭐 어디 가서 외식했다, 그걸로 뭐 약 샀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다시 올라오는데 영양제들 많이 사셨죠. 네, 부모님들 영양제 사셨다는 얘기 들었고 그 댓글하고 많이 동조되는 것 같아서 재난지원금의 그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경제가 좀 돌아간다는 느낌. 네네네. 저도 너무 힘들었어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저도 그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가 아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생각이 나는 게 어버이날이었거든요. 재난지원금으로 드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아직도 똥똥거리고 살아있습니다. 소리치고. 네, 기억이 또렷해요.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주지 않냐. 얼마나 저희 부모님도 그걸로 외식하고 약 사고 그랬거든요. 네네. 다들 그렇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소상공인들도 돌아가는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별 지원한 거는 아직 다 주지도 못했지만 그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준 거는 거의 다 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만 봐도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를 알 텐데 왜 눈 감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 할아버님처럼 이런 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받는 거를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세금으로 나한테까지 돌아오는 거야 라면서 나라에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거, 이런 자세를 민주당이 먼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난지원금부터 재밌는 게 써야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쓰고 소멸되는 거라서 체킹이 되잖아요. 그때 뭐 90몇 %가 다 썼다고. 네네. 안 받는 준다고 지랄하라고. 그 태극기 그 사람들도 다 받았던 얘긴데 이번에도 나오면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저희 빌라는 공동 현관 도어락이 없어요. 저는 1층 살아요. 이웃집 사람이 담배를 멀리 나가서 안 피고 공동 현관 앞에서 피워요. 하루에도 수시로 피워요. 짜증나는 건 저희 집이 1층이라 창문을 열고 있던지 닫고 있던지 베란다를 통해 담배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차장 가서 피던가 아니면 멀리 가서 피고 오지 왜 1층 출입기에서 피워서 현관으로 우리 집 창문으로 다 들어오게 하는지 열받아요. 짜증나는데 더 짜증나는 건 그 담배 피는 아저씨가 덩치도 크고 성격도 렐렐렉 같아서 말도 못하겠어요. 정말 짜증나요. 네. 진짜 짜증 나시겠네요. 지금 이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그 댁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그 집 주인한테 문자가 와요. 단체로 문자 보낸 거겠죠?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화장실에서 담배 피지 마라. 이 환풍기 타고 다 올라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오는데 이거 당연히 이건 그것도 오는데 바로 우리 집 문 앞에서 핀단 말이죠.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층간 흡연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각자 이제 뭐 집 앞에서 이웃들끼리 해결할 게 아니라 이것도 사회 문제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보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집도 2층인데 이제 요즘엔 창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1층 뭐 어디 골목길에서 집 앞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연기가 집으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다보면서 뭐라고 하면 싸움 날 거고 굉장히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신고를 하면 그 당시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없으면은 또 이제 그냥 가시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신고를 해보신 분이. 그래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층간소음, 측간소음, 또 이게 담배 냄새, 또 음식 냄새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고 심지어 살인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진짜 말씀처럼 법이 생겨야지만 법은 최소한으로 생겨야지만 해결이 되지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싸우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면 또 얼마나 세상이 무섭겠습니까. 밤에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모임이라든가 관리실 같은데
이렇게 직접 나서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단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각 가정에 알리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공고문처럼 붙여가지고 자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리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아파트면 되는데 이분은 좀 빌려 사시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 2분의 1에 그 동의를 얻어야 금연 아파트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그 빌라 사람들끼리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옆 건물 빌라랑 다 이렇게 옆에 다 붙어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 거기 빌라 살지도 않고. 네, 그 옆집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피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는 또 이제 뭔가 사유재산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되게 이기적인 새끼네. 왜 자기네 집에서 안 피고 자기네 집에도 냄새 날까봐 안 피는 건가? 왜 자꾸만 1층에 내려와서 이렇게 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니 왜 밖에서 피지?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웃의 피해가 가겠구나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조금 걸어서 나가서 담배 피기 귀찮고 우리 집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와서 피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이게 뭐 길을 걷다가도 사실 많이 부딪히는 문제라서 이렇게 폐쇄형 흡연 부스 같은 곳은 흡연자들도 들어가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이렇게 냄새 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요즘에 개방형 흡연 부스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좀 그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흡연자를 욕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담배 살 때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는데 그 정도 또 배려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아예 담배를 다 못 피게 하고 어떻게 방안을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담배 사면 거기에서 세금도 엄청 물리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이렇게 길로 내몰리게 하고 나한테 이기적인 새끼라까지 얘기 듣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이거 만들어주고 법적으로 이 사시는 분들도 자기 사유재산 안에서 피해 보지 않는 그런 법안도 만들고 일일이 할 게 많네요. 네네. 네. 잘 어떤 좀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새내 한라인 154회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책 받으신 분들 조국의 시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